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2시간 반 앞두고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도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고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시내외 버스도 정상 운행에 들어가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하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추가 협상을 거부한 민주당은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어제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는 민주당과 발목 잡기라는 국민의힘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은 오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항일 빨치산 부대 창설 90주년인 어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육성 연설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 등 신형 무기 체계들이 대거 동원됐을 걸로 관측됩니다. 세계 최대 부호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상장 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앞으로 주주들의 표결과 규제 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비는 오늘 오전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새벽 1시 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2시간 반 앞두고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도 파업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부산과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등의 시내외 버스도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8%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동결을 고소하는 사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2차 조정회의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후 9시 반쯤 대화가 겨우 재개됐지만 양측의 감정이 격해져 10분 만에 파행됐고 일부 노조원들은 사측이 대기하는 사무실에 난입해 거친 몸싸움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정회의 마감 시한인 자정까지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파업은 기정사실처럼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회의 종료 이후에도 협상할 수 있는 사후 조정에 노사가 참석했고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5% 상승 중재안에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파업 예정 시점인 새벽 4시를 불과 2시간 반 앞둔 극적인 타결이었습니다. 조정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해주신 우리 노동조합, 그다음에 사업조합, 그리고 도움을 주신 서울시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막판 협상 타결로 서울시 시내버스 7,235대가 멈춰 시민의 발이 묶이는 사태 역시 극적으로 피하게 됐습니다. 부산 버스 노사도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고 경기 지역 버스 노사는 추가 교섭을 하기로 하며 파업을 유보하는 등 우려했던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벌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지 사흘 만에 재논의를 요청하면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무방비에 놓일 수 있다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한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서 짬짬을 한 것이 아니라는 여론이 많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어쨌든 간에 오해를 만들게 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사실상 합의를 번복한 건데 검찰이 부패나 경제만 수사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나 공직자 범죄가 무방비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도 서민 보호나 부정부패 대응에 허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통화한 이준석 대표도 재검토에 무게를 실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즉 윤석열 당선인은 중재안이 부패 완판 법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나아가 중재안 수정을 위한 국회 재논의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입장을 전했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하루 1,000개가 넘는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젯밤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을 거부하고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어제 오후 9시 26분쯤 시작됐습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회의는 약 3시간 만에 끝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의 직후 여야 간사들은 취재진을 만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심의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기준으로 한 4개 정도까지 살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예정에는 좀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이제 여러 판단이 들었는데 실제 중재안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논의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가 열리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법안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까지 끝낸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인데 법사위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을 강행할 경우 이르면 내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사표를 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법조계는 국회의원만 특권 계급이 되는 중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호수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에선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발언 직후 국회에서 검찰이 권력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중재안이 나오자 김 총장이 중재안에 동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김 총장은 중재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 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김 총장은 미리 중재안에 대해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중재안에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치외법권화됐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김 총장이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 김 총장의 무능함만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아이러니한 일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당과 일부 지지자들의 문 대통령 지키기는 선거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총장 했던 분이 말하자면 야당의 이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됐으니 하여튼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인데
대선 패배 요인으로 선거가 과도하게 네거티브적으로 치러지며 여당 후보의 강점이 묻혔다며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컸다는 건 인정했지만 부당한 공격에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두고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편하게 국민을 덜 먹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당과 일부 지지자들의 검찰로부터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선거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자료 제출 거부 논란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원과 민주당 간사만 참석해 진행되는데 개의 39분 만에 끝났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민주당은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출석해 청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을 한 후보자에게 돌린 뒤 개의 8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일정 변경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나서 국민검증을 거부한다면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거부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이낙연과 정세균, 김부겸 총리 때와 비교해 많게는 4배가 넘는 자료를 요청했다며 발목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요출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부친이 지난 82년에 별세를 하셨고 모친은 94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부친의 또한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결국 39분 만에 청문회가 중단됐는데 여야가 속개를 위해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불발돼 검증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더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후보자 측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추가로 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후보자의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검토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늘 예정된 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청문회 일정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검찰 내 최측근이었던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만든 항일 빨치산 부대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각종 신형 무기가 공개되고 병력 2만여 명이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야간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조선인민혁명군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예행 연습에만 병력 2만여 명과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조선인민군 혁명군 창건 이래 열병식을 하는 건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진행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군사적인 무력 시위 성격을 최대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공개한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형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등 신무기가 대거 동원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잇따라 야간 열병식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내부 결속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란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서 열병식 관련된 공식 보도는 없는 가운데 열병식 현장은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하면 투자 활성화와 기술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북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기술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을 고려한다고 구체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비핵화 조치의 시작은 핵시설에 대한 외부 사찰단 방문 허용이라고 윤 당선인은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 비핵화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은 윤 당선인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SK바이오를 비롯한 이런 팬데믹의 백신과 이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일본에 간 당선인 측 한일 정책협의단은 하야시 외무상을 만났는데 정진석 대표는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협의단은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만나 윤 당선인이 건넨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어제 경기지사 본경선에서 득표율 50.67%로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아 여름 같은 날씨였죠. 어젯밤부턴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이번 달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들면서 5월 중순에 평년값에 해당하는 높은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강릉 등 동해안에선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는데 4월 상순 기온으론 관측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벚꽃도 평년과 비교해 4일 정도 빨랐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우리 오늘 남산 걷기를 했는데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시원하게 봄비가 많이 좀 내려서 날씨가 정상적인 봄 날씨로 변한다. 평년보다 높은 봄 더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고 서울과 강원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매우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한 남풍이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이. 특히 이번 봄비는 강한 남풍으로 인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서는 고온 현상은 사라지고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하향되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어제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는 것도 가능해졌고 마트에는 다시 시식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풍경을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셨어? 코로나 힘들었는데 힘드셨죠?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를 어루만집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손을 꼭 맞잡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어제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다만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요. 이렇게 이쁜이들 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조금 먹고 왔어요. 너무 좋아서. 영화관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음료만 가능했는데 어제부터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에 먹던 팝콘을 못 먹어서 좀 허전하고 아쉬웠는데 이제 풀리고 처음 먹게 되는데 또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 보면서 좀 덜 심심하게 먹을 수 있어요. 대형마트에는 다시 시식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1m 간격만 유지하면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해갖고 굉장히 하여튼 잘 먹었어요. 네, 맛있게. 그래서 지금 2개 샀어요.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가운데 마지막 남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이번 주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일상을 되찾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봉쇄 한 달째인 상하이는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수준이고 이제는 수도 베이징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봉쇄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상하이 주택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일부 주민은 소리를 지르며 집 앞에 세워진 철조망을 뜯어냅니다. 시 당국이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려고 집집마다 철조망까지 설치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겁니다. 한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에 나왔다가 방역 요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함을 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봉쇄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상하이의 하루 확진자는 여전히 2만 명 안팎이고 사망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수도 베이징도 비상입니다. 지난 22일 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하루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감염자가 많은 차오양구는 전 주민 350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에만 3차례 강제 핵산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베이징도 상하이처럼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5,944명으로 집계돼 하루 만에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줄었던 진단검사가 평일을 맞아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도 전날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주 전보다는 3만 9,964명 적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2만 8,854명이나 줄어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신축 건물에 들어갈 창틀을 싣고 현장에 도착한 화물기사가 짐을 내리려고 작업하다가 1톤에 달하는 창틀 묶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화물기사가 운송업체 소속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화물차 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짐칸에는 거대한 창틀 묶음 여러 개가 실려 있고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5분쯤 경기도 성남의 한 연구소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이 창틀 묶음에 깔려 숨졌습니다. 4.5톤 화물차를 운전한 작업자는 주차 후 짐칸으로가 실려있던 자재를 전달하려고 고정벨트를 풀다가 쏟아진 창틀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뚜껑을 열고 4차 작업을 하려고 사전 준비 본인이 혼자서 하시다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게. 짐칸에 있던 창틀 묶음은 가로 4m, 세로 2m 크기로 무게가 무려 1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가 운송업체 소속의 화물기사이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나흘 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이웃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거된 이웃 남성은 이사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지불한 뒤 키를 넘겨받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뒤 형사들이 모텔 방으로 들이닥쳐 남성을 체포합니다. 경찰이 어제 새벽 1시쯤 부천의 모텔에서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불안한가? 그랬었어요. 네, 약간 이렇게 좀 시선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경찰 분들은 어제 자정 시간 그 시간에 오셨는데 손님 오신 분 없냐고 그래서 한 분 있다고. 저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고 모텔을 3곳이나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A 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던 박 씨는 A 씨와 안면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사 비용 마련을 고민하다 A 씨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뒤 피해자 집에 있던 현금 일부를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도어록 잠금 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쓴 수법은 밀가루 칠하기였는데요. 준비한 붓에 밀가루를 묻혀 도어록에 칠한 후 지문의 흔적을 찾아 약 20분간 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나다 연락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가 2주 전까지 다녔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범행을 위해 복면을 쓴 데다 양말만 신고 이동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한밤중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싶은데요. 면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중고거래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본에선 립스틱이 묻은 이미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개당 우리 돈 약 5,000원에서 10,000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조고객은 남성들로 SNS 채팅을 통해 비대면으로 판매하지만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성범죄 등 위협을 무릅쓰고 판매하기도 한다고요. 코로나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이 줄면서 생활비나 용돈에 보태려고 중고 마스크를 판매한다는데요. 여고생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초등학생 딸이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주부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코로나를 옮을 수도 있는데 왜 사고 파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지만 마스크를 팔아도 법에 저촉되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없으니 할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하네요. 에콰도르에서 남모르게 이중 생활을 하던 유명 축구 선수의 정체가 발각돼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프로축구 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며 현재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이 선수의 정체는 바로 범죄 조직의 중간 간부였는데요. 최근 에콰도르 검찰이 조직범죄단 속탕 작전으로 일당을 검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의뢰받은 청부살인 집행을 명령하고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이었다는데요. 낮에는 프로축구 선수로 밤에는 강력범죄에 가담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지만 주변에선 아무도 모를 정도로 정체를 완벽하게 속였다네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갱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과연 어디냐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군내 집단 가혹 행위가 또 발생했습니다. 선임병들이 후임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식고문과 성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가 일어났는데 군사경찰은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가해자들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근무하던 A1병에게 집단 가혹 행위가 시작된 건 지난달 중순. 선임병 3명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A1병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A1병을 침대에 눕힌 뒤 가혹 행위를 저질렀고 신체에 빨래 집게를 꽂으며 희롱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면 빨래 집게를 더 튕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통증을 줘.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선임병들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A1병의 채모를 강제로 밀어버리는가 하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보여주라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보여주라고 위협했다.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참다 못한 A1병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군사경찰은 집단 괴롭힌 정황을 확인하고도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 위험이 없다며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병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 둔화보다 높은 물가가 걱정된다며 통화 정책 중심을 우선 물가 잡기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곧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폭이 5월 금통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가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늘까지 봤을 때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떨어지고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금융통화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폭도 5월 금통위 결정에 미칠 주요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FOMC 미팅에서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 절하폭이 엔화 등 다른 국가 통화와 비교해 심한 편은 아니라면서도 환율을 목표로 금리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누군가가 내민 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 기회로 숲의 수호천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숲속에 갇혀 있는 건 무엇이든 가져갔다는 이 사람, 원래 하던 일이 뭘까요? 응호간 씨는 베트남 꽝빈성 폭력해방국립공원의 숲 가이드입니다. 거대한 밀림과 동굴을 안내하는데요. 그의 전직은 불법 벌목꾼. 불과 몇 년 전까지 이곳에서 몰래 나무를 베어 팔던 사람입니다. 한 영국 동굴 탐험가가 누구보다 숲을 잘 아는 불법 벌목꾼이야말로 최고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며 손을 내민 건데요. 그렇게 안내자로 새 출발한 밀 벌목꾼은 250여 명. 지금은 모두 나무를 보호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네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의 유해가 갈리폴리에 있는 프랑스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서로 적으로 만났던 청년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란히 묻혀 평화의 상징이 됐네요. 파란 에게해가 빛나는 터키 차나칼레의 절벽 위. 최근 이곳에서 발굴된 프랑스 군인 17명의 유해가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107년 전 차나칼레 해변을 피로 물들인 갈리폴리 전투의 희생자들인데요.
프랑스와 영국, 뉴질랜드, 호주, 터키 청년 13만여 명이 8개월간 계속된 전투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군들이 터키 관리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청년들 평안히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일본에서 정말 이 말대로 연습하기 위해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경험치 제대로 올릴 수 있겠네요.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엉엉 울며 몸부림을 치는데요. 일본에서 치과 치료 연습용으로 개발한 어린이 로봇입니다.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까지 사람과 비슷합니다. 어린이들이 윙윙 소리를 내는 치료기구가 무서워 몸부림을 치는 까닭에 애를 먹는 치과 의사들이 많았는데요. 이 로봇으로 먼저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석유 저장고가 폭발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공격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중재에 나섭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뒤 러시아가 기차역 5곳을 폭격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최소 16대의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다. 여러 구간에서 전력 공급이 끊어졌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유류 저장고에서는 폭발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브란시크주에 있는 저장소 2곳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사상자는 없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는 미사일 공격으로 보인다는 군사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고 러시아 언론 바자는 수사관들이 전투용 무인기 공격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종전을 중재하고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큰 우크라이나 측은 모스크바를 먼저 방문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he end goal is to have a halt to fighting and to have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people in Ukrain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를 지명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재선 축하 통화를 하며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억만장자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우리 돈으로 55조 원.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트위터 경영진도 돈의 흐름을 막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를 집어삼켰습니다.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인수 가격은 트위터의 이달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지도자들과 명사들이 자주 찾는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인수하려는 세계 최고 부호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상장 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근 20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기반인 트위터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It starts off with freedom of speech. I think that's really been the starter for going after Twitter. But ultimately, it's really trying to shake up social media. 트위터 이사회도 주주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며 인수합병을 인정했습니다. 뉴욕 증시 반응은 엇갈려 트위터 주가는 5.6%대로 크게 올랐지만 테슬라 주가는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검열 기능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복원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회수 씨가 뇌출혈 투병 중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어젯밤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2014년 위암 2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지만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져 최근까지 투병하며 재활에 힘써왔습니다. 빈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해 5일장으로 치를 예정이며 발인은 29일입니다. 밤사이 봄빛이 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현재 제주에만 호우특보가 남아있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제주와 경남에는 1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그치겠고요.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비구름이 일찍 걷히는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따뜻했던 터라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6도, 대구는 16.2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6도로 중부지방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 남부지방 대구 23도, 부산은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